안녕하십니까. 시골의사입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강좌이든 시황이든 정권 분석에 관한 내용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일방향성으로 제 생각만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분에 따라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다소간의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또 그것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주에 제가 정식 칼럼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드린 말씀들도 일정 부분에 좀 지나치게 확대된 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처럼 주식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제가 지난 6개월 정도 이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가 기법 강의처럼 상세하게 차트에 대비해 가면서 사례를 대조하면서 자세히 진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떤 기법 강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소적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다소 좀 선문답식의 화두를 던지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시청자 입장에서는 의미를 잘못 전달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담당 PD와 상의해서 한 2주나 3주 분량의 두세 시간의 시간을 할애해서 공개방송의 형태로라도 한번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동안의 주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시간이 한번 가져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한 시장 얘기와 함께 거래량으로 이제 다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녹화일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오늘 시장이 아주 재미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시장이 이렇게 왔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이게 이제 810포인트 수준이죠. 그 다음에 50%에 해당하는 약 870포인트 수준까지 반등을 했다가 이제 다시 떨어져서 재반응을 한 상황에서 이것이 통과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논점이었는데 거의 통과하는 듯이 보였지만 다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서 840포인트 선, 약 840포인트 선 정도 수준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려서 또다시 일주일 만에 같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종가를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현재 종가 상황을 정확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것의 50% 선을 지지하지 못한다면 갈 가능성이 있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 선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시장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에 분명히 프로그램 잔고 청산이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베이시스 악화 시도가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일종의 조정에 대한 예상이었죠. 근데 이렇게 된 것까지는 월요일 화요일 구간까지 일어났는데 오늘 다시 전일 즉 화요일의 하락폭을 극복하고 다시 되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의 청산한 물량이 약 한 1,500억 정도 수준인데 매수 잔고가 차익거래 잔고가 오늘 다시 400억이 차익거래가 다시 유입이 됐습니다. 즉 시장 베이시스가 지난번에 0.5포인트 이하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화요일 거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 정도 수준에서까지 역베이시스로 간 다음에 동시효과 진행 중에 거의 마이너스 0.5포인트 수준까지 선물이 떨어지는 즉 베이시스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가 이 지나친 어떤 베이시스의 역베이시스 확장에 대한 저항이 어제 종가 무렵에 일어나서 선물을 일정 부분 반등시켜서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 수준의 역베이시스로 끝나고 오늘 시장이 이 지점에서 일정 부분 다시 재반등에 성공하였는데
오늘 장중에 신문기사나 시황 멘트를 보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느끼셨겠지만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전장 시황에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일부 진행 중이다라는 시황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선물의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 내지는 전문가들마저도 오늘 선물 시장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급등을 하고 종합주가 지수가 약 25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해서 이렇게 대거 860몇 포인트인가요? 64 정확치는 않습니다. 이까지 반등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다시 선물 베이시스가 플러스 0.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은 반등의 폭이 지난 전일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순식간에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로스커드를 하면서 로스커 물량에 의해서 카버드 랠리죠. 시장이 추가 상승을 과열 상승을 보였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 화요일에 청산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선물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기 거래자와 차익 거래자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차익 거래자는 문자 그대로 시장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것, 투기 거래자는 차익 거래와는 무관하게 선물 자체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기 거래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 의미보다는 이 투기 거래자라는 것은 선물 자체만 매매하는 사람입니다. 이 투기 거래자 중에서도 포지셔너, 즉 어떤 방향성을 예측하고 중기적으로 포지션을 쌓아가는 사람과 스윙 트레이더, 데이 트레이더들이 거의 대부분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상당히 공격적 성향의 단기 투자자들은 무엇을 노리느냐 하면 이번 주에는 반드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 모두는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 잔고죠. 이 차익 거래 잔고가 일단 1조가 넘게 지금 잠겨있고 약 지난주 초까지는 1조 2천억 수준이었습니다만 이게 잠겨있고 이 기간이 벌써 이제는 거의 반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고 일부 물량은 이것이 베이시스를 악화시키지 못해서 청산하지 못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운용자들이 이것을 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 선물 투기 거래자들은 지금 이번 주 내에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무엇을 노리느냐면 오늘 발표된 GDP 성장률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어제 미국 테러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보고 있다가 이 차익 거래자들이 청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것만 바라봅니다. 이 차익 거래자들이 이번 만기까지 청산을 할 것인지 오버할 것인지를 계속 계산을 하고 있다가 청산 시도를 보이면 그 허점을 노려서 여지없이 직접적인 공략을 가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지금 홍콩 물고기가 재등장했다. 홍콩 물고기가 재등장해서 선물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혹은 선물 어떤 투기 거래 세력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선물의 속성도 현물처럼 결정적인 수익을 노린 구간에서 공격적인 매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 투기 거래자들 입장에서 참 1년에 몇 차례 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지금 구간이다. 특히 옵션까지 만약에 연계해서 옵션 거래까지 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이 거래자들이 전문 거래자들은 이러한 어떤 변동성의 구간에서 극대화된 변동성을 이용해서 옵션 프리미엄이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시켜서 풋옵션이 프리미엄이 굉장히 강하게 붙을 때 풋옵션을 매도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돌파해서 870을 돌파한 것처럼 보여서 콜 프리미엄이 확 붙을 때 매도해버리는 이러한 옵션에서 확대된 변동성에 의해서 최대 이익을 취하면서 선물에서는 공략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격적 매수 거래, 즉 외국인들이 무려 약 한 5,000계약수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약 한 9,500계약 정도 누적수 매수 포지션을 수요일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지난 3월 이래로 가장 많은 누적수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약 15,000계약까지는 과거 사례를 보았을 때 가지고 가는 스타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이 만계약을 넘어선 다음에 줄였다가 다시 한번 늘리고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선물 누적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정 시점에서 물량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데 어떤 시점이냐, 이 차익 거래자들이 청산 의지를 보일 때, 즉 지금은 시장 베이시스가 뭐 플러스 5포인트, 뭐 6포인트 이렇게 해가지고도 차익 거래가 별로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신규 설정이 잘 안 되죠. 다만 베이시스가 조금 악화되면 공격했을 때 벌려서 차익 거래 청산 매물만 쏟아진다면 시장이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즉 시장이 위태위태하게 차익 거래 잔고만 보고 있다가 차익 거래 잔고에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1000억만 쏟아져도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 포인트를 보는데, 그 포인트의 핵심은 바로 비차익입니다. 즉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일종의 거의 지지를 하고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오전장에 장이 잠깐 악화되었을 때 오전에 선물에서 차익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공격에서 떨어뜨릴 추가로 더 악화시키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렵고, 기관 투자자들이 악화된 장 상황에서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 차라리 역방향으로 공격해서 이쪽에서 프리미엄을 취하고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은 매수 측의 공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요일이나 월요일의 경우에는 뭐 반이 되는 경우였죠. 베이시스가 좁아지고 축소되는 상황에서 공략을 하면 적극적인 시장의 급락으로 이어지니까 아주 투기 거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뭐 황금어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차익거래 잔고 청산 시도와 베이시스 축소 시도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 6월 물만기가 원래는 6월 13일인데 13일이 지방선거일이죠. 그 다음에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6월 6일이 아마 일요일인가 공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어쨌거나 간에 6월 12일로 옵션 만기일이 6월 12일로 일단 당겨진 상황에서 이번 6월 12일이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LG전자가 지수 편입이 새로 된다. 그러면 LG전자와 관련된 어떤 그 다음에 우선주가 뭐 지수에서 어떻게 편입 빠지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안에서 우리가 차익 거래라는 것은 딱 지수만큼 지수를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딱 지수를 반영할 수 있게 사놓고 선물을 동시에 팔고 사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맞추어 놓았는데 갑자기 일정 뭐가 하나가 툭 들어가지고 이것을 균열을 일으켜버리면 예상외로 소위 말하는 트래킹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KT한국통신이 과거에 이렇게 다시 재편입이 되었을 때 이것이 이런 트래킹 에러가 우려되었는데, 그 당시에 롤오버 시키면서 무난하게 트래킹 에러를 극복하고 롤오버가 됐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난 주말 선물 전문가 선물에 언론에서 이제 대부분 선물 시황을 낼 때 전부 장밋빛 일색이었습니다. 이번 만기일에 비록 이러한 어떤 지수 변경 같은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롤오버 시도가 될 것이고, 현재 신규 설정되는 펀드가 많아서 차익거래 규모도 더 커지니까 현재 1조 2천억에 달하지만 더 많은 신규 설정되는 차익거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있었지만 천만에 맞서 월요일부터 바로 급락을 했죠. 이유는 뭐냐면 현재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 청산해야 됩니다. 이 트래킹 에러에 대한 어떤 부담도 있고, 괜히 이런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운용 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계속 운용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길게 가지고 간다면 현재 이 차익 거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트는데, 다만 트는 것을 어떻게 트느냐, 무조건 선물 베이시스를 지난번 오늘 시장 반등의 가장 기술적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전일 동시효과 상황에서 사실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0.5%까지 갔죠. 그런데 선물 프로그램 매수 잔고 청산은 사실 생각보다 많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차익 거래자들의 차익 매도 물량을 차익 잔고 청산을 노리고 투기 거래에서 선물 매도 공격을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따지지 않으니까 생각보다 그리 선물 연계로 청산을 빨리 하겠다는 의사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그럼 언제 하느냐? 현재 야금 1조라고 기준을 잡으면 아마 올 그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쯤 되면 이 옵션 연계로 일단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옵션 연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합성 선물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풋을 매도하고 콜 옵션을 매수를 한다면 적은 돈으로 사서 실제로 선물을 매수한 것과 같죠. 방향은. 즉 풋 옵션을 매도하고 콜 옵션을 매수하면 선물을 매수한 것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데 대신에 비용은 선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게 됩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물을 매수하면 이쪽에서 현물은 매도를 해야 되지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다음 주 옵션 포지션이 만약에 상방향성, 즉 풋 매도, 콜 매수의 형태를 취하면서 현물에서 다소 청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반대로 이러한 어떤 합성 포지션이 바뀌어진다면 1조 중에서 약 한 7천억 정도 수준은 한 3천억에서 4천억 수준은 옵션 연계 청산이 가능할 것이고 이때는 선물은 일정 부분 끌어올리면서도 베이시스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청산이 가능한 물량이 되어버리니까 실제로 선물 베이시스에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옵션 연계로서 이 정도는 청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 7천억이 남는데 이 7천억이 남는 것은 다음 주 한 차례 그 다음 주 한 차례 하는 식으로 찬스를 잡아서 일정 부분 청산을 해서 이번에는 뭐 거의 한 만기일 내 롤오버를 한 50% 수준인 한 5천억 정도 수준 이상으로 롤오버를 시키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되려면 옵션 합성 포지션을 잘 만들고 시장 베이시스는 유지하고 시장은 지지가 되고 원활하게 롤오버가 되고 9월 물선물이 강세를 보이고 이러한 몇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은 시장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기술적 논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예전에 주식은 딱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바로 트랩과 페일 이 두 가지다. 우리가 주식은 트랩과 페일의 원리로 살펴보면 되는데 이러한 어떤 박스를 만약에 형성했다. 짧은 박스든 큰 박스든 만약에 이러한 흐름을 보이면서 떨어지면 여기는 사실 매수 대응을 해볼 수도 있는 자리고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되돌아올 때 일단 팔아놓고 다시 무너지면 안 산다. 이것이 원칙이고 트랩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다가 여기에서 대부분 기술적 매도를 하는데 반등시 매도를 하는데 여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의외로 이것을 뚫고 올라가서 추격 매수를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격 매수를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트랩이 발생하고 돌파를 한다면 이것은 돌파의 가능성이 높다. 주식은 트랩이다. 두 번째, 페일은 우리가 이러한 박스가 있는데 이렇게 가서 당연히 여기까지 가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고 있는데 못 가고 꺾여버린다. 여기서 페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하방 붕괴시켜버릴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페일과 트랩의 원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거의 70% 내지 80%는 이 트랩과 페일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랩과 페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의미 있는 추세 변화가 일어납니다. 비록 선물 거래자들의 황당한 매매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렇게 와서 시장이 돌파를 했다가 내려오면 당연히 여기를 기대를 할 텐데 여기서 뭡니까? 페일이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 상승으로 진행돼서 만약에 이걸 정고점을 돌파해버린다면 가버린다는 뜻이죠.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만약에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봐야겠고,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뭐 투기적 거래자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다 아니다, 뭐 전체적인 대세 하락 중에 현재 연장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 아니다, 뭐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죠. 그냥 저희들은 이것이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내가 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페일 이후에 돌파니까 또 사놓고, 만약에 이것을 지지해서 간다면 강력 매수, 떨어지면 또다시 돌파해놓고 이런 일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꺾여서 내려간다면 다음 대응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지만, 만약에 이번에 페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돌파해 나간다면 시장의 각종 뭐 여러 가지 분석을 비웃으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일단 토대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그저 870선, 810선, 840선 이 중요선만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있다가 페일과 트랩의 원리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저 누가 뭐라 해도 그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이건 보고 투자를 하면 됩니다. 종목으로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통신주라든지 그 다음에 우량금융주 중에 어떤 국민은행, 통신주는 뭐 SK텔레콤, KT 이런 종목들이 다행히 일단 시장 평균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 국민은행의 차트를 한번 주말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차트를 그렸었죠. 고점 지금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페일과 트랩의 원리에서 놓고 본다면 국민은행이 돌파해서 지지하고 간다면 국민은행의 상승폭은 상당히 크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되돌아 들어온다면 국민은행은 이렇게 되돌아 들어온다면 국민은행은 이 자리에서는 강력 매도해야 합니다.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유는 트랩이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은행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코스닥의 KTF를 200일 이동평균선을 쭉 꺼놓으시고 차트를 좁혀서 보면 돌파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이것을 선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나를 살펴보면 되겠고, SK텔레콤 같은 종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서 지지받고 되돌아가는 모습, KT가 정확하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딱 터치하고 되돌아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향후 종목을 살펴보면 되는데, 저는 여전히 통신주와 우량금융주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대단히 송구스러운 것은 제가 그 중장기 관심주를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SKT, KT, 한전, 포스코, 국민은행, LG증권, 그 다음에 조선업종 중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뭐 큰 게 시장 급락을 맞지 않고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어떤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서 지금 현재 붕괴를 시킨 모습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점에 현대중공업이 사실 시장 평균보다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데일리 시황이었다면 이점에서 매도 사인을 아마 한번 냈었어야 하는데, 제가 무신경해서 지금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이 붕괴되고 이 지점에 와 있는데, 사실 이 지점에서는 뭐 보유지만 이미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중장기 보유 뭐 이런 식의 무책임한 얘기는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당시 이런 종목들 중에 제가 한 달 전부터 쭉 이렇게 거론했던 종목들인데, 중에 혹시나 현대중공업을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매수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그 매일경제 게시판에 이 현대중공업을 대응하는 종목에 대한 어떤 대응에 관련된 얘기를 게시판을 이용해서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응
대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종목을 하나를 가지고 여기서 지금 거론하기는 시간상 적절치가 않고 매일경제TV 그 게시판에 현대중공업 관련 부분은 제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딜레마를 느끼는 점은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제가 경박한 추천 내지는 모자란 생각으로 혹시나 그 당시에 이것으로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손실이 25% 이상 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해서 생각해서 제가 주말쯤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한번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은 우리가 보통 거래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거래량이 뭐냐? 거래량을 우리가 한번 보통 주식이 사고 팔고 한 회수 이것이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냉정하게 우리가 굳이 정의를 하자면 우리가 호가에서 주문이 이루어질 때 실제 그것이 행해진 것을 계량화한 것이죠. 즉 우리가 어떤 호가 안에서 사고자 팔고자 하는 수많은 심리적 갈등이 막 맞부딪히지만 그 심리적 갈등이 예를 들면 2만 원을 기준으로 어떤 종목을 사겠다 팔겠다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수십만 원의 생각들이 막 부딪히지만 그것이 실제 행동에 옮겨진 계량화된 수치, 이것이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의 변동을 보면서 우리는 거래량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단순 수치적 개념이 아니라 이 거래량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많은 살까 말까라는 망설임까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거래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량화된 잣대로 수치상으로 몇 주 이렇게 거래량이 나타나지만 그것은 실제 투자자들이 수많은 갈등 끝에 버튼이 눌려지고 체결이 된 행해진 것을 계량화한 것이지 마음이 내켰던 것을 계량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켰던 분량을 만약 알 수만 있다면 동일 지점에서 호가가 한 호가만 높아져도 그 내켰던 사람들이 전부 추격 매수로 따라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거래량의 가격대의 거래량의 형성을 보면서 이것이 거래를 하고 싶었던 마음들까지도 읽어내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전적 의미에서 일단 거래량을 살펴보면 고전적 의미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단순하게 우리가 업사이드, 브레이크아웃, 그 다음에 숏 커버링,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가 거래량에 있어서는 전통적 개념인데 이것은 뭐냐면 돌파 시에는 거래량이 늘어야 한다. 그래서 돌파되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거래가 늘어야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업사이드 브레이크아웃. 즉 이것은 뭐냐? 신규 매수세의 가담이 있어야 반드시 주가는 상승한다. 결정적인 구간에서. 숏커버링은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천정, 소위 말하는 꼭지일 수 있다. 즉 무엇이냐?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못 사고 거래량은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들쭉날쭉 증가하지만 도저히 못 사고 참던 사람들이 혹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어오는 구간, 그때 대거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겨버리는 구간, 선물에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던 사람들이 선물이 더 올라가는 것을 도저히 못 견디고 순식간에 손절매하면서 나타나는 대량 거래, 이것은 주가 하락의 가장 근본 이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업사이드든 숏커버링이든 간에
거래량의 기본 개념은, 즉, 이 거래의 형성이 준 것이냐 받은 것이냐입니다. 가진 것이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이라는 것은, 혹은 우리가 메이저라는 것은 실제로 투자자로서의 어떤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식시장에서 마이너로서의 어떤 개인, 메이저에 대입이 되는 개인이라면 이 개인들은 내가 시장 상황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물량을 떠안는 것이고, 이때는 대량의 거래를 반드시 수반하고 시장의 고점을 형성하는데 원인이 되더라. 여기에 착안을 한 것인데, 우리가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의외로 책이라든지 그 외 각종 자료에서 찾아보면 상투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크게 나누면 패턴 분류에 의한 거래량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역헤드 앤 숄더다. 그러면 거래량이 왼쪽 어깨에 앞서서 거래량이 좀 증가해 있어야 되고, 다시 감소했다가 이것을 머리 부분에 있어서 거래량이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마지막 오른쪽 어깨에서는 대량의 거래를 동반해야 돌파를 한다. 혹은 헤드 앤 숄더의 형태에서는 거래량이 증가했다가 고점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여기 반등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오히려 줄었다. 이것이 바로 패턴에 의한 거래량이다. 두 번째, 추세적 개념에서 거래량은 뭐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추세적 패턴에 의한 거래량이다. 추세적 패턴에 의한 거래량은 뭐냐? 우리는 거래량이 추세를 이동평균선으로 거래량을 판단하지만 실제로 제가 지금 컴퓨터를 가지지 않고 여기다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 줄었다. 다시 늘었다. 줄었다. 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기본 추세축이 현물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언제 이 추세를 벗어나는 돌출된 거래량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만들어내는 두 번째 추세가 나올 것이고, 또 돌출된 거래량이 있으면 세 번째 추세가 있어야 진바닥이 바닥 거래량이 나오고 이것이 바닥이다. 이런 논점. 이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주가 바닥은 예전 2, 3년간의 평균치의 거래량을 거래하면 주가의 바닥이고, 바닥 거래량이 형성된 이후에 돌파 거래량이 나타난다면 이 바닥 거래량과 돌파 거래량과의 사이에 다시 하프 정도 수준에서 다시 재차 거래량이 형성되고 주가가 반전의 기미를 보인다면 돌파다. 이러한 이론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재미있는 이론은 사실 투자자들이 우리가 책에서 많이 접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많이 쓰는 분이 우리가 일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본 사람은 이 거래량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사토 시니치로라는 분이 있죠. 사토 시니치라는 분이 일본에서 어떤 유명한 책을 썼는데, 우리가 주가 분석에 있어서 주가 측정법, 주가 측정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거래량에 대한 어떤 사실 굉장히 거의 기발한 수준의 어떤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어떤 한동안 이게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지만 조주라는 이야기들, 보통 우리가 조주를 이렇게 씁니다만은 우리가 조주라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고가놀이 이런 얘기들 있죠. 파동상의 고가놀이, 고가놀이 이런 이론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이야기를 1960년대에 책을 써서 국내에 아마 잠깐 번역이 되었다가 없어져 버린 책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이런 이야기들이 다시 또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토 시니치로 씨의
어떤 거래량 이야기, 이를 중심으로 일단 제가 원래 오늘 계획했던 분량을 마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사토 시니치로라는 분이 썼던 거래량 이야기 중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들, 즉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을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연달아서 이야기했던 어떤 조주에 대한 이야기, 용어도 참 재밌는 용어로 쓰죠. 조주. 이것이 바로 이제 미국식 용어로는 뭐 런워킹이라 그린워커죠. 그린워커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고가유의라는 이런 개념들, 즉 고가놀이라는 표현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발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울러서 우리가 소위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급등주 패턴의 연구, 이러한 것들이 어떤 원조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이분의 어떤 주제로 뭐 급등주 패턴, 거래량과 연관된 것,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하고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인데, 하여튼 뭐 이것이 60년 전에 죽은 일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뭐 여러 가지 또 뭐 인터넷 상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마치 뭐 새로 만들어진 이론인 양 이렇게 뭐 퍼뜨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의미에서라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정식 클레임이 일단 뭐 하나의 변형된 형태로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필요한 어떤 이야기들, 혹은 뭐 책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성인의 말씀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철학이, 때로는 뭐 문학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자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투자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한 곡지를 만들어서 그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철 스님이 지난주가 초파일이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불자가 아닙니다만은 성철 스님과 같은 어떤 사회적 어른, 불자님들 입장에서는 뭐 성인의 반일에 올리신 분이긴 하시겠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어떤 큰 어른이라는 관점에서 이분이 살아생전에 평생에 2번 주례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남기셨다는 이 주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데, 이 마음이 10년, 20년, 30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하객님들은 약속한 것을 다 지키고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는 검은 머리가 하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어도 아끼고 사랑하며 서로 돕고 살겠는가 물으면 예 하며 약속을 하고는 3일도 못 넘기고 3개월, 3년을 못 넘기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해서 결혼을 하고는 괜히 결혼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게 나았을 걸 후회하는 마음을 냅니다. 그럼 안 살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안 살 수도 없고, 이래 어영부영 하다가 아기가 생기니까 또 아기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서로 원수가 되어 아내가 남편을 아이고 원수야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생하다가 나이 들면서 겨우 포기하고 살만하다 싶은데 이제 자식이 애를 먹입니다. 자식이 사춘기가 지나고 어긋나고 온갖 애를 먹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고생하며 삽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할 때는 다 부러운데 한참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스님이 부러워 아이고 저 스님 팔자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스님이 되는 것이 좋으면 처음부터 되지 왜 결혼에 살면서 스님을 부러워합니까? 이렇게 인생이 괴로움 속에 돌고 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유를 말할 테니 두 분은 여기 앉아있는 하객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좋아서 결혼하는데 결혼할 때 마음이 어떠냐? 선도 많이 보고 사귀기도 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것저것 따져보는데 그 따져보는 그 근본 심보는 덕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나? 학벌은 어떤가? 지위는 어떻나? 성질은 어떤가? 이렇게 따져가지고 고르는 이유는 덕 좀 볼까 하는 마음입니다.
손해볼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득볼 수 있는 것을 고르고 고릅니다. 이렇게 골랐다는 것은 득보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에게 득보고자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득보겠다는 이 마음이 살다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아내는 30% 주고 70% 득보자 하고 남편도 자기가 30% 주고 70% 득보자고 하니 둘이 같이 살면서 70%를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30%밖에 못 받으니 살다 보면 결혼을 괜히 했나 속았나 하는 생각을 10중 8구는 하게 됩니다. 속은 것은 아닌가, 손해봤다는 생각이 드니까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득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 좀 적으면 어떨까요? 아이고 내가 저분을 좀 도와줘야지. 건강이 안 좋으니 내가 보살펴줘야겠다. 경제가 어려우니 내가 뒷바라지해야겠다. 저렇게 성격이 걸걸하니 내가 껴안아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베풀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득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면 제일 엉뚱한 것을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해도 잘 살았습니다. 시집가면 죽었다 생각하거든 죽었다 생각하고 시집 가보니 그래도 살만하니까 웃고 사는데 요새는 시집가고 장가가면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하고 가보지만 가봐도 별 볼 일 없으니 괜히 결혼했나 후회를 합니다. 결혼식하고 며칠 안 돼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부터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신랑 신부 혼수구하러 다니다 의견 차이 생겨 벌써 다툽니다. 안 했으면 하지만 날짜 잡아놔서 그냥 하는 사람도 많이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득보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저분과 살면서, 저분이 나하고 살면서 그래도 득 좀 받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심보를 잘못 가져놓고 자꾸 사주팔자를 보려고 합니다. 궁합 본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깥 궁합, 속궁합 다 보고 3년 동거하고 살아봐도 이 심보가 안 바뀌면 사흘 살고 못 삽니다. 이러니 여기 이 하객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니 괜히 둘이 잘 살면 심보를 부립니다. 남편에게 왜 바보같이 마누라에게 쥐어 사나 이렇게 할 것이 뭐 있나 하고 아내에게는 네가 왜 그렇게 남편에게 주고 사나 네가 얼굴이 못났나 왜 그렇게 주고 사나 이렇게 옆에서 살살 부추기며 결혼할 때 박수치지만 내일부터 싸움을 붙입니다. 이런 말은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심수를 넣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해도 나는 남편에게 득되는 일을 좀 해야겠다. 남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나는 아내에게 도움되는 남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 순간 마음을 딱 고쳐야 합니다. 괜히 애까지 낳아놓고 나중에 이혼한다고 소란 피우지 말고 지금 생각을 딱 고쳐야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득 봐야 돼요? 손해 봐야 돼요? 손해보는 것이 이익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두 분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반성 좀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마음이 딱 합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내의 오장육부가 편해집니다. 이 오장육부가 편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될 때 편안한 인연을 맺어오고 초조불안하면 초조불안한 인연이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잉태라고 합니다. 태교가 아니고 잉태할 때 엄마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잉태를 하면 선신을 잉태하고 신보가 안 좋을 때 잉태를 하면 악신을 잉태합니다. 처음에 시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혼해가지고 득보려고 했는데 손해를 보니까 신사가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같이 자다 보니 애가 생깁니다. 기도하고 정성 다해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둘이 좋아서 더부득 덥덥하다 보니까 아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처음부터 태교가 잘못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편안한 마음을 갖지 않고 원기가 널떡하게 돌고 아기가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중에 태어나도 선천적으로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애를 가지니까 편안해야 하고 편안하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편안한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바로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이 애는 좋은 애를 낳고 싶으면서 아내를 걱정시키면 좋은 아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애를 가졌다고 하면 집에 일찍 들어오고 나쁜 것은 안 보여주고 늘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거들어줘야 합니다. 시어머니들은 손자는 좋은 것을 보고 싶은데 며느리를 뽑고 손자가 나쁜 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본인이 편안한 것이 제일 좋고 주위에서도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기를 낳은 후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둘이 스스로 싸우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말 배우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말 배우고, 일본에서는 일본말 배우고, 원숭이 무리에서 자라면 원숭이가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기의 심성이 됩니다. 애부터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기가 작다고 아기를 옆에 두고 둘이서 짜증내고 다투면 사진 찍듯이 그대로 아기 심성이 결정납니다. 아버지가 술주정하고 하면 아기가 안 하면 크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야 하지만 결국 술주정꾼이 됩니다. 다투는 집에서 태어나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싸움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안 하려면 낯질을 말고 나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나도 좋고 자식도 좋고 세상도 좋습니다. 잘못 애 낳아서 키워놓으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첫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객들까지 선물로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가정이 중심에 서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이렇게 먼저 내가 좋고 가정이 화목한 것을 하면서 내가 사는 세상에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만 귀엽게 생각 말고 이웃집 아이들 귀엽게 생각하고 내 부모만 좋게 생각하지 말고 이웃집 노인도 좋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내면 어떠냐. 내가 승인이 되고 자식이 좋은 것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에게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자식이 어긋나고 불효합니다. 늘 자식보다는 부모를, 첫째가 남편과 아내요. 두 번째는 부모가 돼야 자식의 교육이 똑바로 됩니다. 애를 매를 들고 가르칠 필요 없이 내가 늘 부모를 먼저 생각하면 자식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애를 키우다 저게 누굴 닮아 그러느냐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닮겠습니까? 둘을 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쁜 인연을 지어서 나쁜 과보를 받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인연을 잘 지어서 처음에 조금만 노력하면 나중에 편히 살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자식을 낳으려면 잉태할 때와 태중에 있을 때, 3살 때가 중요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결혼해서 틈이 생길 때 애가 생기고 제 남자가 못 살겠다 할 때 애를 키우기 때문에 애가 사춘기가 되면 부모에게 저항합니다.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 가더니 저렇다. 친구 잘못 사귀어 그렇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그러니 이미 자식이 그렇게 되었거든 지금이라도 엎드려서 자기 자신에 대한 참여를 해야 고쳐집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안 나았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나으십시오. 이러면 돈이 없어도 재미가 있고 비가 새는 집에 살아도 재미가 있고 나 물 먹고 물 마셔도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즐겁자고 사는 것이 괴롭자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니까 두 부부는 이것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밖에 나가 사업을 해도 사업 잘 되고 뭐든지 잘 됩니다. 그런데 돈에 눈이 어두워 권력에 눈이 어두워 자기 개인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자기 생각 고집해서 살면 결혼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좋은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내 생애까지 가져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따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지 않아도 해탈하고 열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철 스님의 출애사입니다. 물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사회 누구나가 한 번쯤 새겨보고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데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드렸습니다.